뭐 할 거 너무 많아. 한 10라운드 때쯤 다음 우리가 이 대화를 또 이어서 할 수 있는 20라운드 때쯤에 득점왕을 각 리그마다 누군가 하고 있을 건가, 뭐 도움은 누가 하고 있을 거며, 순위는 어떻게 탑3 안에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조금 가지고 좀 쏠쏠한 내기 같은 거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지는 사람이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지는 사람이 구독자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테니까. 오, 좋아요. 어때요? 난 괜찮아. 오케이. 저희가 구독자분들한테 저희가 사비를 써서 선물을 드려볼까요? 직접 사비로 사는 것까지. 아예 난 상관없어. 난 상관없어. 뭐 쫄리나? 막 운동했나? 제가 그렇게 해볼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저희랑 같이 저희 훈수도 좀 더 주시고 해 주십시오. 세르벤 푸톡 시간입니다. 올 시즌 주요 유럽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리미어 리그부터. 오늘 뭐 전망,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 한 해 어떻게, 지금까지 경기들 어떻게 봤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일단 나는 손흥민부터 여전히 주장이고. 그렇죠. 여전히 주장이고, 여전히 주전이고. 여전히 주전이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92년생이면은 나보다 5살 어린 거야. 33. 한국 나이 33이고 이제 만 나이로 뭐 31, 둘. 하나, 둘. 그럼 아직까지는 전성기 막바지긴 하다. 전성기가 언제라고 생각해요? 공격수들 한 28부터 한 33, 4까지. 그러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의 전성기 시즌과 유럽 외국인들이 느끼는 전성기의 시즌이 확실히 다른데, 내가 볼 땐 다른 것 같아.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어쨌든 수치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은퇴로 보면 유럽 선수들보다 훨씬 더 오랜 나이까지 못 가고 그만두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 그렇다고 뭐 어쨌든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경기 수도 훨씬 더 유럽권이 많기도 하고, 어느 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손흥민은, 왜냐면 1라운드 하고 욕을 엄청 많이 먹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먹먹했어. 언론에서 사람인지라 기대치가 분명 있었을 거고. 그럼 과연 손흥민은 아직도 전성기일까? 아니면 진짜 조금은 끝물로 흘러가는 자리로 흘러가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형은 어떻게 생각해봐? 그러니까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보진 않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지. 떨어졌다라고 보진 않는데, 이 정도의 피지컬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첫째로는 큰 부상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아까 너가 했던 얘기, 우리나라 선수들과 외국 선수들의 전성기 차이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얘기해 보자면, 유럽 같은 팀의 시스템은, 그러니까 굳이 프로 산하 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라리가나 뭐 프리미어 리그의 산하 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소년 팀만 있는 클럽들이 있잖아. 있지. 유럽도 그런 팀들이 프로의 리듬으로 똑같이 경기하더라고. 스페인 쪽의 유스 리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것에 관련돼서 이제 여러 번 서치해 본 적이 있고, 뭐 다른 유럽 리그에 관련돼서 크로아티아 쪽은 또 어쩌다 보니까 알게 돼서 그쪽에 관련된 것들 이렇게 종합하다 보면 선수들이 혹사를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 그러니까 프로와 똑같은 리듬으로 사이클이 흘러가는 돌아가니까.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프로의 리듬을 익힌 상태에서 성인 프로 팀에 도전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리듬이 이미, 그러니까 이 루틴이 익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프로 생활이 시작이 되는 그냥 거죠. 성인이 된 나이만 바뀌었을 뿐이다. 리그가 바뀐 거고. 그치. 그러니까 수준이 바뀌는 거고. 같이 뛰는 선수들의 나이가 바뀌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이제 그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손흥민 같은 케이스가 딱 우리나라 정식적인 엘리트 축구를 하다 간 게 아니었잖아. 그치. 아예 어릴 때부터 넘어가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 듣기로는 그냥 스쳐 지나가다 들은 얘기가, 함부르크 데뷔전이 손흥민이 공식 경기를 뛴 게 뭐 몇 번째 경기였다고. 축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러면은 보통은 18살, 만 18세, 그러니까 한국 나이 19세 정도면
그 우리나라에다가 좀 한 200경기 뛰었을 거야. 그렇지, 경기 연습 경기까지 포함하면 진짜 많이 뛰었지. 엄청. 근데 그게 아니라 손흥민 다큐 같은 거 보면은 왜 그 각 부위별로 터치가 뭐 안 이뤄 그 뭐 500회씩 안 이루어지면 경기를 안 보냈다. 똑같은 균일한 페이스가 안 나오면 안 보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잖아. 그런 걸 봤을 때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술이 단단한 상태고 거기에 본인의 피지컬이 아직 크게 무너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뭐 전성기를 2년에서 3년 정도는 더 구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두 번째 2라운드 때도 초반에는 조금 그래도 왜 폼이 안 올라올까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다가 어쨌든 이 선수도 결국엔 나 축구가 혼자서 흐름을 다 바꿀 수 있는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거라면 다행이겠지만 모든 선수들이 나 혼자로 인해 처음부터 폭발적으로 이 경기의 흐름이 변화가 된다든지 속도가 변화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보니까 팀이 전체적으로 뭔가 초반 이후에 조금씩 뭔가 하다가 골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갑자기 어쨌든 이것도 흐름이라는 게 있고 그 물을 얼마나 잘 그날 경기에 타고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잘 타고 들어가는 스타트를 너무 뒤늦게 발동에 걸리지 않는 2라운드 만에 토트넘은 일단 타지 않았나. 그럼 그 와중에 일단 꾸준함이 있어. 또 손흥민이 사이드를 일부러 올해 우리나라 선수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올해 그 포드 세트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를 한 명 영입해 오면서 손흥민을 사이드로 다시 빼겠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선수를 데려왔고 그래서 1라운드 때는 그렇게 포지션에 맞게끔 뛰고 2라운드 때는 손흥민이 다시 원톱의 형태로 나도 또 경기를 하다 보니 작년 같은 또 그런 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뭐 어떤 자리를 잘한다기보다는 일단 스타트를 조금 잘 어느 포지션 상관없이 일단 먼저 잘 끊어낸 거에 있어서는 손흥민이 아직도 형이 말한 대로 전성기는 한 2, 3년 더 남지 않았을까? 큰 부상이 없다라면? 전술적인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윙 놓는 그 넓이 있잖아. 이게 너무 넓어. 근데 손흥민이 득점왕을 했던 콘테 시절을 보면 그때 쓰리톱이 이제 콘테 있을 때 쓰리톱을 세울 때 보면 케인이 위에 쓰고 안으로 좁혀 있었지. 손흥민이랑 클루체스키를 안쪽으로 좁혀놓잖아. 그때 윙백을 엄청 전제시켜 놓는단 말이야. 근데 손흥민의 장점이 살아나는 거는 상대를 이렇게 밀어붙인 상태에서 거기서 좁은 공간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한테 공간이 이렇게 딱 포켓이 주어졌을 때 더 많은 장점이 나오는 선수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손흥민에게 플레이메이킹도 맡기는 상황이고 그러다가 득점이 필요할 때는 포워드로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은 공간이 주어졌을 때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이제 압도성이나 혹은 사이드로 쳐졌을 때 이 선수가 볼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볼 관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전술적인 이유가 있어서라고 생각되지. 근데 그럼 봐봐. 이게 포지션에 따라서 손흥민도 결국에는 콘테 있었을 때도 그러니까 넓은 공간에 있다가 어떤 좁은 공간으로 내가 뭔가를 찾아가는 거를 잘하는 선수일까? 아니면 좁은 공간에서 있다가 어떤 내가 원하는 공간을 넓게 사용하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냐라고 또 좀 더 세분화로 지켜보면 어느 정도 손흥민은 좁은 공간에서 있다가 내가 원하는 어떤 공간에 넓게 창출해서 찾아가는 스타일이 훨씬 더 손흥민이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퍼포먼스가 일어나는 거지 않을까. 앞으로의 축구를 생각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래 와지 않았을까. 그럼 따지면 콘테 감독이 있을 때 손흥민이 위치해져 있던 사이드의 높이와 공간과 지금 현재 사이드를 들어갔을 때 넓이와 공간이 확실히 다르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 공간에서 움직일 때 경기들을 조금 보면 생각보다 우와 맞아 손흥민이 원래 이랬지? 라는 이런 최초가 나오기보다 항상 뭐 사이드로 원래 사이드 저기서 보는 선수인데 왜 뭐가 자꾸 안 되지? 이런데 뭐가 안 될까? 이런 얘기들이 더 많았지 않았나. 한번 곡 씹어서 생각해보면 근데 어쨌든 1라운드 때 이랬다가 2라운드 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원톱으로 들어오면서 수비가 밀집되어 있는 공간 안에서 갑자기 넓은 공간으로 창출해야 되는 그런 시기 때 폭발적인 스피드와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 다시 살아나면서 난 득점이 됐다고 생각하거든. 아무래도 손흥민의 사용법이라면 우리가 감히 손흥민을 평가할 순 없지만 그냥 우리가 팬으로서
봤을 때는 손흥민의 가치는 올해도 그런 전술적인 부분들이 팀에 또 녹아내서 입혀지면 올해도 잘하는 선수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니까 그러니까 잘하지 않을까. 3자 패스나 혹은 4자 패스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트라이커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를 볼 때 보면은 대다수 우리가 밟아준다고 하잖아. 아, 그치. 밟아주고 돌아 나가거나 혹은 밟아주는 게 아니라 갖고 내려와서 연계를 하면서 본인이 같이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을 만들어서 공간을 만드는데 사이드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힘든 게 아직은 너무 간격이 멀지 않다. 가운데 미드필더랑 스트라이커의 그치. 간격이 너무 넓다 보니까 손흥민이 거기서 어떻게 뭘 타개하기에는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손흥민은 그러면 올해는 10골 될까? 무조건 될 것 같아. 10골은 된다. 10골은 된다. 그러면은 뭐 한 2, 3년 안에 뭐 득점왕을 한 번 더 할까? 득점왕 힘들겠다. 홀란드가 있었는데 생각 못했다. 근데 만약에 3년으로 압축해서 놓고 보면 만약에 할 수 있다라면 올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 나는 20골은 한 번 더 넣었어. 20골. 리그 20골. 득점왕 어떤 그런 거보다는 20골을. 왜냐면 지금 홀란드가 기본적으로 28골 페이스로 득점왕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전처럼 득점왕 할 수는 없으니까. 그치. 또 아무래도 그때에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플러스 그걸 또 나보다 더 잘하는 선수가 원톱에 또 있었던 영향력도 있었고. 손흥민이 부진해 보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전에는 이제 케인이랑 손흥민 둘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손흥민만 막으면 된다. 이것도. 그런 공식이 또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손흥민을 이렇게 맞춰줄 선수가 잘 안 보인다. 티키타카를 같이 할 만한 그러니까 수 있는 진짜 호흡이 선수가. 잘 맞는 선수가. 그게 실력과 상관없이 그게 있어. 실력과 상관없이. 그치, 있지. 눈빛만 봐도. 아다리가 맞는 선수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의 이 티키타카처럼. 우리 대본 없이 가는 거거든요. 그럼 황희찬 경기 봤어? 황희찬도 봤는데 황희찬 어때, 형은? 공을 그냥 공이 안 가. 황희찬한테. 왜 그럴까? 황희찬의 문제? 팀 전술적인 문제? 나는 좀 전술적인 거 어찌됐건 난 이렇게 조기축구 감독이기 때문에 난 전술적인 거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3-4-3으로 나오고 있어. 3-4-3으로. 3-4-3으로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역설적으로 스리톱을 되게 좁혀서 가운데서 이제 박스 안에서 싸움을 하려고 하고 윙백을 통한 크로스 어택을 잘하는데 아스날전에선 그게 심각하게 안 됐어. 그치, 맞아. 중요한 건 그게 어떻게 보면은 토트넘이 보여줬던 식의 3-4-3 시스템 콘테 시절에 콘테 시절. 스트라이커 보는 그 키 큰 선수가 공을 잘 못 잡더라고. 그걸 하려면 진짜 좀 버텨줄 수 있는 우두커난 9번 유형의 스트라이커가 딱 존재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하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공을 못 따내고 자꾸 밀려 내려오니까 포덴스나 황희찬이 더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3-4-3이 아니라 3-6-1처럼 플레이가 되는데 노력은 하는 것 같아. 경기를 보면 자리를 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게 보이는 게 사이드로 벌려서 윙백한테 공을 받으려고 시도를 한다든가. 근데 알다시피 알잖아. 사이드에서 그 정도로 몰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3-4-3이다 보니까 황희찬이 그 자리를 벌려 나가면 미드필더가 여기 와서 받아줄 수가 없잖아. 간격이 이미 넓어져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 이 공간에서 볼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압박을 타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거지. 그래서 아스날전 때 개인적인 감상평 자체는 거기서 뭘 시도할 수가 없이 공 자체가 안 가는 거였는데 첼시전은 근본적으로 공이 잘 안 가니까. 근본적인 문제로 공이 잘 안 가니까. 그리고 황희찬의 풀 경기 그 구장이 다 잡히는 건 아니지만 두 경기 정도 폼으로 봤을 때 뭐 공을 많이 못 잡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방향성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황희찬한테 공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점차 조성이 되면 리듬을 찾을 것 같고 리듬을 찾게 되면 이 선수는 그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왜냐면 워낙에 저돌적인 선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선수인데 지금 일단 팀 자체가 워낙 수세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거기에 덩달아 공격진까지 공을 몇 번 못 잡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제일 걱정되는 건 이제 팀과 함께 본인의 컨디션이 침체되는 게 제일 우려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윙백이 전진하는데 소득이 없는 상황이 가장 무서운 거다. 그러니까 아스날전에 보면은 얘네가 윙백을 전진시키고 앞에 거의 6명이 쓴다는 거 아니까 아스날이 그 라인 블록을 하는 게 아니라 포지션 플레이를 해. 수비를 할 때 전형째로 내려가서 전형째에서 거기서 공간 싸움을 하더라고. 그러면 여기는 면으로 이미 가서 떡이 져버렸잖아. 여기서 볼 뺏기게 되면은
수비는 셋 아니면 넷이서 하는데 공격은 6명, 7명이 올라오는 상황이잖아, 아스날이. 근데 이게 첫 경기에서 그게 효과를 받고 아스날이 그걸 효과를 받기 때문에 첼시도 비슷하게 플레이를 했고 비슷한 플레이 상대하는 두 팀한테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팀적인 수정이 필요한데 황희찬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수 밸런스가 맞아지는 순간에는 팀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선수가 되긴 될 거라 생각을 해. 모르겠어. 몸 상태를 판단하기가 뭐한 게 공을 잡는 순간이 안 나오니까. 그치, 많이 안 나지. 몸이 가볍나? 혹은 무겁나? 근데 그래도 몇 번 돌파라는 모습도 있긴 있었으니까. 근데 조금 1라운드 때가 인상 깊었던 거는 조금 아직은 풀핏은 아니다? 씹힌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볼이 좀 씹히는다든가 이런 상황이 좀 나오기는 해서. 그래서 첫 경기니까 아무래도 좀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원체 형이 말한 대로 공을 평소에 뭐 10번, 20번 받았던 사람이 첫 경기부터 한 번, 두 번밖에 못 받는 경기 생기니까 또 그런 실수들이 더 크게 우리한테 와닿은 걸 수도 있고, 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전술적으로 울버햄튼이 지금 어쨌든 갖고 있는 자원으로 감독이 흐름을 바꿔줘야 되는데, 황희찬의 사용법은 지금 현재로서 지금 있는 구성원으로 봤을 때 오히려 3-4-3을 좀 안 되더라도, 어차피 안 될 거라면 황희찬의 스타일로는 손흥민과 반대로 넓은 공간에 있다가 어느 사이로 침투해서 딱 들어가는 그 힘을 내는, 그리고 사이드에서 나한테 공이 왔을 때 넓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몸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드리블을 잘하니까 그런 유형의 형태로 조금 황희찬이 사용이 된다면 올해도 조금 그래도 쏠쏠한 재미를 볼 수 있는 울버햄튼이 되지 않을까.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건 황희찬이 넓은 공간 있다가 안으로 좁혀 들어왔던 풀백과 이제 엑스크로스로 나가면서 이제 그치,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준가. 그런 식으로 하는 플레이가 원래 잘 나오는 선수였지만 팀전에 올해는 일단 바뀌어야지. 윙백이 못 올라와 쳐맞느라. 아니 그 울버햄튼 너무 때려 맞아. 그리고 그냥 사조이긴 한데 그 황희찬이 지금 나이키랑 계약이 끝난 것 같아. 축구화를 계속 바꿔 신더라고. 그런 걸 봐? 대단한데요? 아니 나 축구화 너무 좋아하니까. 아디다스를 잠깐 신었다가 지금 퓨마랑 얘기를 하는데 퓨마랑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검은색을 신고 나오는 거 보니까 퓨마랑 얘기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장비라는 것도 프로 레벨에서 무시 못하잖아. 그건 당연하지. 내가 어떤 축구화를 원래 신었고 어떤 축구화에 어떤 비슷한 스터드에 따라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다르다고 하니까 비슷한 핏을 폼을 잡아내야 되니까. 그렇잖아. 뭐 나는 그런 것 같아. 축구 선수들 약간 축구화 바꿀 때마다 약간 휘청대는 거 가끔 보일 때 있거든. 아무리 맞아. 그럴 또 나한테 적응되어 있는 그 발의 감각이 있는 운동화나 축구화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더 예민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유상철 감독 같은 경우도 그 아디다스 그 나이키 신다가 나중에 프레데터 아디다스로 바꿨는데 그거 적응하는데 2년 걸렸다 하더라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손흥민, 황희찬 얘기했고 프리미어리그에 또 한 명의 선수가 이제 추가됐죠. 김지수, 브랜트포드에. 근데 아직 두 경기 다 결정 중이라. 원래는 이제 임대를 보내지 않을까. 좀 1군에서 뛸 수 있는 팀으로 임대를 보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팀에서 데리고 있어가지고. 내가 보기엔 팀에서 3, 4순위 정도 센터백으로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올 시즌에는 적어도 데뷔전을 치르진 않을까. 조금 빨리 나와서 좀 경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구단주가 그 포커스 플레이어 출신이잖아. 게임블러야. 아, 그래갖고 그 자기네 스카우트 철학이 있대. 뭐래? 그 자기네 스카우트에 대한 기준선이 있어서 그 기준선에 들어와 있어서 김지수를 스카우트 한 거라 하더라고. 어떤 거였을까? 알아? 궁금하네. 내가 미처 서치는 못 해봤는데 그게 있대. 다음번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브랜트포드의 안에 그 커리큘럼이 있고 그거에 대한 스카우트 철학이 있어서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선수들을 영입하는 거고, 뭐 김지수 같은 케이스도 애초에 그냥 플랜을 얘한테 설명할 때 너는 1년 동안은 B팀에 있을 거고 B팀에서 뭐 1년 동안 이런 일정을 소화하게 된 다음에 1군으로 가는 일정을 맡게 될 거야. 나름대로의 프로세서가 확실하게 뭐가 자기들만의 그게 성립이 되어 있나 보구나. 단적인 예로 김지수는 이미 작년에 1군에 등록은 돼 있었어. 그러니까 1군 선수로 인정받았다기보다 1군에 등번호가 등록이 돼 일단 있어서 등록은 돼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 그래도 몇 번 벤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뭐 어쨌든 벤치로 들어간다는 거, 벤치로 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특히 그리고 옛날이 아니잖아. 옛날에는 3명 교체돼 지금은 5명 들어가니까. 올해 또 또 누구 경기 봤어요? 나는 이강인 경기 한 경기 보고 이강인 첫 게임 첫 게임은 선발 나왔고 첫 게임에 포지션이 3번 바뀌었어. 한편으로는 얘가 어느 자리고 지금 정확하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커간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어려운 느낌이고.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강인이 딱 잘할 수 있는 포지셔닝에 놓고 활용한다기보다는 엔리케도 원래 그 뭐냐 전술적인 스타일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독하고 조금 다른 고집이라고 해야 돼. 그런 고집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엔리케가 유독 취약한 부분에 대한 있는데 이제 그게 형이 말한 대로 이강인을 여기도 좀 땜빵을 떼어봤다가 또 자기 하다가 안 되면 저기도 땜빵을 떼어봤다가 하는 것 같은 전술을 사용을 하는 거지 않을까. 근데 다행인 건 세르지 로베르토 같은 케이스가 있잖아. 바르셀로나에서 오래 뛰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 원래 중앙 미드필더로 데뷔를 했는데 수비형 미드필더 갔다가 윙 갔다가 풀백 대다수 풀백을 뛰게 되고 근데 그 포지션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이제 빠그러지는 선수들 되게 많잖아. 되게 많지. 근데 이강인 같은 경우에는 다행인 건 아직까지는 본인이 시험을 받았던 포지션 위주로 돌고 있거든. 오른쪽 메잘라라든가 오른쪽 윙이라든가 뭐 1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가 딱 그거였어. 왼쪽 윙으로 출발해서 메잘라 갔다가 왼쪽 윙으로 마무리 지었어. 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반대로 말하면 이강인이라는 선수 자체가 플레이 스타일이 너무 확실해서 포지션과 상관없이 이강인을 활용하기 위해서 남겨뒀다. 어디다가 둬도 얘는 이건 한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지. 그것에 대한 생각을 들게 한 게 2라운드 때 교체로 들어왔잖아. 교체 들어왔지. 교체로 들어왔을 때 이강인이 오른쪽 메잘라로 뛰었단 말이야. 이강인이라는 스타일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을 활용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플레이에 힘을 더하는 요소로 쓰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이강인이 좀 더 마요르카 시절 빼놓고는 스탯 생산력이 좋은 선수라고는 말 못하잖아. 그치. 왜냐면 마요르카 시절에는 6골 6도움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뭐 공격진에서 뛰었던 거에 비해서 좋은 생산량이라고는 못 보고 작년 같은 게 2골 넣었잖아. 2골 3도움이야. 작년 같은 게 2골 넣고 3도움 했으면 1년 내내 뛰고 아무리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아시안컵 있었다 했지만 뭐 다른 선수들도 그 정도 스탯은 일정은 다 소화하니까. 근데 이제 공격수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죠. 훨씬 더 많은 골과 득점과 도움을 바라기도 할 거고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는 거긴 하겠지. 뭐 예전 기준으로 진짜 10년 15년 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래도 윙이 1년에 5골에서 7골 정도 넣어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손흥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약간 그 잘못된 경우고 뭐 그럼 다 지금 현재 다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2라운드 지금 한 2-3경기 때까지 보는 이 관점으로는 근데 이강인은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더 잘할 것 같고 나아질 것 같고. 그리고 다만 이제 음바페라는 팀의 슈퍼 에이스가 이제 떠난 상황이다 보니까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향방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만한 선수를 보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보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강인이 패스를 잘 집어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대처가 되면 너무 좋겠지. 뭐 그 공교롭게 우스만 덴벨레에게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제. 근데 또 유리몸이라. 아니 덴벨레는 또 그 약간 그 뭐라고 하지? 인성 자체가 워크식이 너무나 또 별로인 선수라. 아무튼 이강인은 그래도 이게 진짜 올해는 좀 더 많은 골을 넣지 않을까. 올해는 개인적으로 커리어 하이를 좀 하지 않을까. 올해 페이스 지금 득점왕 페이스거든. 2경기 2골이라 38골 넣을 페이스라 지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저기 누구야? 손흥민도 2경기 2골이라. 그러니까 득점왕 페이스야. 아니 아직까진 그래. 한 경기당 한 골씩만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면 완전한 득점왕이니까. 득점왕 페이스라. 그래서 나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직은 이게 조금 이른 감이지만 그래도 다들 무난하게 2라운드까지 조금 어쨌든 선발로 나오는 두 선수들은 무난하게 그래도 2경기를 치렀다 정도일 것 같고. 다만 황희찬이 좀 어렵다. 근데 이제 챔피언십을
좀 어렵지. 챔피언십. 백승호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 백승호는 리그 1, 그러니까 3부 리그로 내려가 있는데 블랙번이랑 이야기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고. 될까요? 감독이랑 팀이, 그러니까 일단 무엇보다 팀이 엄청 백승호를 잔류시키고 싶어요. 그치. 버밍엄 시티가 미요시코지도 지금 잔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어쨌건 백승호는 국가대표를 다시 가고 더 큰 리그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업을 해야지. 이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본래 있던 리그로라도 다시 와야 되는 상황이고, 3부 리그는 좀 그래도 좀 너무 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김민재는 어때? 내가 생각할 땐 그 나폴리 때랑 지금이랑 김민재가 엄청 변한 것 같진 않거든. 뭐 스타일이 그렇다고 확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폴리 때는 지금보다 더 심했지. 그러니까 빈번하게 왼쪽 스트라이크를 올라.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그의 어떤 전체적인 평균화적인 그 눈높이적인 게 김민재가 갖고 조금 실수했던 단점보다 장점을 사람들이 더 높게 평가해 주는 걸로 오래 길게 계속 가면서 힘을 실게 된 케이스인 것 같은 거야. 지금 계속 작년부터 미넨 갔을 때부터 계속 보면은 경기력이. 근데 그 경기력이 나폴리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국대 경기를 와서도 한 번씩은 그런 경향들이 보인단 말이지. 본인의 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 색깔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미넨이라는 곳에서 또 독일 리그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단점을 장점으로 나폴리에서 이탈리아에서 올려줬던 게 허용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팬들한테도 언론한테도 팀적인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스타일 자체.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더 눈에 도드라지게 원체 힘의 축구라고 또 불려지기도 하고 그런 유형의 스타일들을 원체 많이 발굴을 해내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런 평가들이 더 독하게 매몰차게 나오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의외로 또 들기는. 수비수의 나라야. 베켄바우어가 있었고 마테우스가 있었고 맞아. 그 뭐 홈메스 같은 좋은 수비수도 있었고. 김민재는 당연히 감독님의 입장에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지만 어쨌든 그런 실수를 하나 결국엔 또 다이어는 그 순간엔 짧게 들어왔지만 그래도 다이어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가니까 밀리지 않을까 또 한번 밀리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지.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페네르바체 때는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페네르바체가 또 백스에 있었잖아. 그치. 양쪽 스토퍼가 미친 듯이 풀백처럼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김민재가 뒤에서 혼자 원팩 수비를 했다면 다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지. 나폴리는 이해를 받고 모든 선수가 김민재의 그 챌린지를 위해서 모든 선수가 그거를 기다려주는 느낌이고 오히려 맞다. 준비해주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바이에른 뮌헨은 너의 챌린지는 너의 탓이야. 너가 하는 거야. 그치. 스타일적으로 다이어 같은 수비수가 더 맞을 수도 있는 거지. 비유가 지금 적절했다. 그러니까 다이어 같은 수비수가 더 뮌헨 같은 팀에는 더 좋을 수 있는 거지. 왜냐면 뒤에서 관장해주고 이렇게 봐주고 지켜주고 하는 건데 김민재 같은 경우에는 나도 내 거 한다라는 게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하니까 본인이 좀 내가 뺏고 내가 끊어내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공격이 전환되고 그 애초에 그리고 그게 주인공병이 아니라 이 선수가 가장 좋은 게 뺏어낸 직후의 트랜지션이잖아. 공격 전환할 때 바로 뺏어낸 직후의 공격 전환이 워낙에 좋은 선수고. 그럼 왜냐면 보통 수비수가 다이어 같은 스타일이 보면은 우리가 후크라고 하잖아. 포크질 한다고 그러잖아. 다이어 같은 선수가 이렇게 딱 와서 볼을 그냥 이렇게 쑤셔. 그럼 볼이 우리께 되면 다행이고 남에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웃이 될 수도 있잖아. 근데 김민재는 후킹 한다고 그러잖아. 후킹. 맞아. 내 쪽으로 감아서 갖고 오지. 감아서 늘 여기 쪽에 두려고 해. 그치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공수 연결로 되잖아.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레벨이 올라가고 상대 수비수에 대한 그런 게 올라가고 그리고 팀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한다고 그러면은 막말로 베켄바우의 재림이 되는데 지금 뮌헨의 상태가 워낙에 중원도 공격적인 성향의 선수들이 많고 뭐 키미나 뭐 그런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수비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런 게 가장 핵심적으로 든 느낌인 그거야. 페네르바체는 수비만 하다 끝났고 나폴리에선 야 너 공격도 잘하네 공격도 해 수비
너 이렇게 잘라서 공격 전환할 거야? 그러면 야 민재가 자를 거니까 너네는 혹시 세 대를 각오해서 좁혀놔 있어. 이런 식의. 누군가가 다 받쳐주게끔 하는 걸 팀에서 움직여줬고. 근데 이제 민혜는 그건 너의 책임이야. 맞아. 그 맞아. 단적인 예가 그런 거 같아, 맞아. 형이 말하는 그 비유가 딱이네. 단적인 예가 작년에 레알 마드리드랑 그 챔피언스리그 4강전 할 때. 그래. 2차전 할 때 말하는 거지. 비니시우스였나 누구냐 호드리고였나 그냥 벗겨져 나가잖아. 그러니까 챌린지에서 딱 나가는데 몸으로 부딪혀서 이제 훅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호드리고랑 이 비니시우스는 그러니까 스피드 자체 변속 자체가 약간 다른 선수들이잖아. 그러니까 김민재가 빠른 선수긴 하지만 어찌됐건 190이 넘는 거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래서 올해는 나는 그래도 이게 좀 주전 자리를 꿰차고 지킨다 아니면 계속 변화가 있겠다. 형은 그냥 추측하자면 어떨 것 같아? 김민재가 올해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올 시즌 끝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자기가 자기 스타일을 너무 관철했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다이어와 자기의 차이를 지금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실수가 생겼지만 프리시즌 쿠팡 플레이 경기 봤지? 플레이 시리즈에서 토트넘이랑 경기할 때 보면 김민재가 뒤로 새는 건 기가 막히게 가서 잘라오는데 앞으로 챌린지하는 거에서는 최대한 자제를 했단 말이야. 하다가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하고. 당연히 있지. 근데 그래서 올해는 굳건히 지킬 수 있다 아니면 좀 변한다. 나는 올해는 어느 정도 작년만큼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 좀 나은 시즌을 보낼 것 같다. 왜냐면 나 같은 경우에 프리시즌과 포칼컵 때는 이 선수가 자신이 왜 지금 미네네 그 돈 받고 왔는지 어필은 했다고 생각해. 증명보다는 어필은 했다고 생각해. 감독의 전술과 감독의 그 팀의 스타일이 맞춰지는 시간이 최초로 들기 시작한 거야, 이 선수가.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야. 그 전에는 등번호 3번 달고 전복 갈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베이징 공항 갈 때도 그렇고 페네르바체 갈 때도 그렇고 나폴리 갈 때까지만 해도 박수 받으면서 가는 거야. 그치. 환영합니다. 근데 미네네 가니까 다 이러고 보고 있는 거지. 팔짱 끼고 너 잘해? 너 잘하나 보다. 왜냐면 레바 윈이잖아. 그치. 너 잘하나 보다. 그러니까 최초로 시험 받아야 되는 순간에 와 있는 거지, 김민재라는 사람이. 근데 어느 정도 본인이 좀 증명하고 바이에른 미넨에서 좀 오래 남고 싶어 하니까. 아니 뭐 그거야 모든 사람이 나는 올해는 핑퐁일 것 같아. 그치.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콤파니가 선수 생활 때도 그렇고 이 앞전에 팀을 이끌 때도 보면은 물론 어느 팀이나 마찬가지가 센터백을 수시로 바꾸거나 변화를 계속 주는 팀은 사실 없긴 한데 그 맨 처음에 우리나라 올해 강원이 맨 처음에 골키퍼를 박청효랑 그 다음에 이광현을 한 몇 경기까지 한 경기씩 계속 핑퐁을 시키더라고. 근데 희한하게 그렇다고 뭐 이광현이 엄청 잘한다도 아니고 박청효가 엄청 잘한다도 아니고 얘가 또 다 못한다도 아니고 박청효도 못한다도 아닌데 희한하게 박청효가 들어온 경기 때는 어떤 희한하게 골도 좀 많이 먹고 실점률도 높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뭔가 좀 우왕좌왕이 한 10번 정도 있다고 보면 이강현이 꼭 들어오면 실점률은 또 좀 줄었어. 그리고 10번 실수하던 거를 매번 봤는데 한 5번, 4번밖에 전체적으로 안 하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이강현으로 계속 나오더라고. 그래서 왠지 김민재도 초반에는 이렇게 뭔가 핑퐁 하다가 어떤 결과를 딱 맞닥뜨려지지 않을까라고 그냥 생각이 들더라고. 쉽지 않은데. 콤파니 감독 자체가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로 선수 생활 시작했고 콤파니 감독 나보다 한 살 많아. 물론 대단해. 나게스만 감독은 나랑 동갑이지만 난 그들은 독일 대표팀과 바이에른 뮌헨 난 여기서 이거 하고 있고. 근데 콤파니 감독 자체가 되게 공격적인 스타일이었잖아. 그리고 공격적인 센터백이었고 물론 스피드는 이제 김민재 반도 안 되지만 내가 예상하는 부분은 국뽕 조금 더하는 거 내가 인정하고 결과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바꾸는 다이어가 필요는 하겠지만 1픽은 그래도 본인 생각에 김민재가 계속 선발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당분간 김민재 그러니까 이 시간이 중요한 거야. 오히려 핑퐁보다는 콤파니 감독이 먼저 기회를 줄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나는 핑퐁이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밀린다? 그럼 그때 진짜 끝날 것 같아. 아, 나는 오히려 내가 말한 거 지금 만약에 김민재가 이렇게 떴다가 다음번에 또 누군가가 대체해서 떴다가 또 김민재가 떴다가 이렇게 하다가 몇 경기 안에 이제 이 쇼부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본 거고, 한 건 일단은 기회가 주어져서 김민재한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건데 어느 시점에서 딱 아니다라는 게 판명이 됐을 땐 아예 빠질 것 같다라는 거잖아. 근데 그거와 별개로 또 김민재 부상이래. 아 그래? 부상을 좀 참고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어디 부상인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본 기사에서 김민재가 부상 때문에 실수가 좀 있었다. 아 그리고 그 독일 레전드들이 좀 야박해. 마테우스 똑같잖아. 아 그치. 심지어 그 마테우스 그 형님은 센터백 말년에 본 거잖아. 그치 맞아. 거의 끝무렵에 어. 들었던 거니까. 아니 물론 마흔에 센터백 보면서 월드컵 가는 건 쉽지 않아. 근데 그래 또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걸 수도 있어. 아니, 본인도 키가 안 크잖아. 안 크고 3백 센터백 맞잖아. 다 유명 선수들이 다 그렇지. 그게 너무 또 그 양반 아니 그 양반은 또 바이에른 미넨에서도 완전 레전드는 아니지 않나? 아니야 완전 레전드인가? 완전 레전드인데 프런트랑 안 친해. 하도 프런트를 까대갖고 그래서 바이에른 미넨이랑도 안 친한데 그냥 이제 오타쿠나 잘 걸렸다 너 이 새끼 하면서 이제 후드라 까는 것 같은데 조금 부상이 있다 하니까 뭐 그 부분이 지금 대표팀 소집과 어떻게 연계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좀 걱정되는데 김민재 그래도 올해 좀 잘 추스르면서 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맞춰지는 순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 전까지는 내가 캐리할 수 있다였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캐리하는 게 아니라 팀의 일부분으로서 내가 어떻게 플레이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자 마지막으로 챔피언십에 또 이제 뭐 백승호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배준호, 엄지성 이제 막 얘기들이 스물스물 많이 나오는 우리나라 뉴스 그쵸? 선수들이. 배준호가 올해 페노르트한테 제안을 받았지만 안 갔고 스토크시티에서 10번을 받았고 엄지성은 그냥 이적하자마자 10번을 받았고 아니 뭐 번호 부여에 대한 것도 상징적인 것도 있겠지만 배준호는 그래도 스토커시티에서 작년에 그 뛰고 올해 있었고 그래서 올해 사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입으로 말했던 이 선수들 중에 제일 좋은 케이스로 올해를 맞이하면서 시작하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프리시즌에 부상당해갖고 아 그래도 빨리 돌아온다면 이 모든 선수들 중에서 제일 괜찮은 페이스로 시즌을 그러니까 어쨌든 첫 경기가 자기가 뛴다고 했을 때 시작점이 제일 좋지 않을까. 일단 무난하게 끝냈어. 2라운드에 교체해서 한 20분 좀 안 되게 뛰었는데 잘 했고 엄지성은 아직 리그를 적응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포인트적으로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리고 나는 사실 그런 거지. 이제 2부 리그쯤 되면 그러니까 그 정도 인정을 하고 데려가는구나. 어쨌든 우리나라 선수들도 그 정도 그 2부 리그에서도 충분히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많이 들여다보고 있다. 주요 번호를 사실 차범근 감독님 이후에는 뭐 들테면 이렇게 뭐 좋은 번호라기보다 남는 번호 봤잖아. 보통 되게 그런 일들이 많았지. 박지성이 13번이라든가 뭐 이용표도 그랬고 안정환도 마찬가지일 거고 좀 전체적으로 김도현이 14번을 받는다든가 조원이가 5번을 받는다든가 그거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이잖아. 그럼 그 팀의 10번, 그 팀의 7번, 9번, 8번 의외로 솔직히 선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아니 하지. 그러니까 10번 셔츠라는 건 또 다르잖아. 중요하지. 그러니까 스트라이커가 9번 받고 어느 정도는 그 번호들이 정해져 있는 기본 번호들이 있으니까. 우리 팀 애들은 4번을 갖고 그렇게 싸우더라. 왠지 모르겠어. 공격인데도? 아니 이제 수비수들이랑 미드필더들 4번을 갖고 그렇게 싸우더라고. 난 22번이 그렇게 좋던데. 나는 1번? 나카타 때문에 7번을 좋아했거든. 7번. 7번이 윙번호가 돼갖고 이제 예전에 미드필더들이 많이 달았는데 그치 맞아. 가운데 미드필더들이 많이 근데 달았는데 저번에 보니까 1번 잘 어울려요. 그 18번 셔츠야. 그래 18번이야? 우리 팀에 18번 그거 그 빨간색? 그때 입었던 거? 그때는 내가 우리 팀에 골키퍼 없습니다. 취미가 골키퍼라. 잘 어울리더라고. 번호 등판이 잘 맞아요. 18번이 약간 좀 떡대가 있어야 돼. 우리 팀 현재 18번 떡대가 있어. 엄지성 같은 경우에는 본래 좀 근데 이제 다만
두 선수 다 병역이 또 걸려 있어갖고 우리가 올림픽을 못 갔잖아. 둘 다 올림픽 연령대였거든. 아 근데 배준호가 아시안 게임까지 아, 기회가 그랬구나. 있고 엄지성이 2002년생. 받아들여야 된다면 할 수 있는 때만큼까지는 인정을 받고 돌아와서 이제 병역을 하고. 참 어려운 것 같아. 생각보다 징병제인 국가가 좀 많아. 이집트도 징병제라서 살라 군면제 받고 막 그랬잖아. 근데 뭐 그런 수준은 아니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똑같겠지만 너무 삼박자가 너무 다 잘 맞아야지만 된다라는 것도. 그치. 팀에 또 이 팀을 옮기는 것도 그냥 뭐 팀을 잘하고 옮기고 못하고 옮기고 이 차원이 아니라 완전 이제 다른 문제가 돼버리니까 그런 것도 좀 어려운 것 같고. 한번 우리가 한 중간 라운드쯤 되기 전에, 그러니까 38라운드인가 7라운드까지 있으니까. 38. 그치. 한 10라운드쯤 때 또 얘기를 해보자. 한 번 더 요걸 가지고 했던 얘기를 조금 곡씹었다가 조금 어떤 변화들, 그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많은 얘기들을 그때는 우리 또 기록지 같은 것도 또 해서 그런 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하는 것도 준비를 한번 해보면 한 시즌을 또 이렇게 같이 3번에 나눠서 보내면 또 재밌을 것 같고. 이게 축구를 보는 관점이 완전 다르네. 그치. 이렇게 올 시즌 이제 코리안 리거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봤고, 그거에 대한 이제 1, 2라운드 아직 짧은 시간이지만 선수들의 활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앞으로에 대한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10라운드쯤에부터 다시 코리안 리거들에 대한 점검도 해보고, 해외 리그에 대한 우승팀 점쳐보는 내기 내기.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좋아요. 우승팀 많이 맞추는 사람이 뭐 할 건 너무 많아요. 한 10라운드 때쯤 다음 우리가 이 대화를 또 이어서 할 수 있는 20라운드 때쯤에 득점왕을 각 리그마다 누군가 하고 있을 건가, 뭐 도움은 누가 하고 있을 거며, 순위는 어떻게 탑3 안에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조금 가지고 좀 쏠쏠한 내기 같은 거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지는 사람이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지는 사람이 구독자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테니까. 오, 좋아요. 어때요? 난 괜찮아. 오케이. 저희가 구독자분들한테 저희가 사비를 써서 선물을 드려볼까? 직접 사비로 사는 것까지. 아예 난 상관없어. 난 상관없어. 쫄리나? 운동했나? 됐다. 그렇게 해볼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거 PD님한테 맨 앞에 영상으로 해달라 할 테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랑 같이 저희 훈수도 좀 더 주시고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슬랩앤프톡이었습니다.